자,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SQL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여태까지는 마이스쿨이라고 하는 그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제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노드로 돌아갈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 자리에 데이터베이스 말고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명시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캐릭터 셋을 지정하시면 돼요. UTF-8로 잡으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캐릭터 셋을 그 백엔드가 따라가는 거고요. 백엔드가 설정한 캐릭터 셋을 프론트, HTML이나 그쪽 파일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원래. 자, 그 중에 우리는 UTF-8을 사용하는데 UTF-8 같은 게 이제 다국어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UTF-8을 쓰는 이유가 요즘 프론트 기술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게 AJAX잖아요. 근데 AJAX가 UTF-8밖에 지원을 안 해요, 원래. 그래서 AJAX가 대중화되면서 다들 UTF-8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게 아니면 EUC KR 같은 걸 써도 되겠죠. 그 특이사항이 있다면요. HTML 같은 거에서 명시를 할 때 EUC 빼기 KR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빼기 기호가 들어가요. 근데 MySQL은 그 빼기 기호 없이 명시를 해요. 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는 드롭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씁니다. 자, 이 명령어를 내리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DB를 지정하면 그 에러가 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삭제된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쇼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시스템의 DB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마이테스트라는 이름의 DB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면은 마이테스트가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쇼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테스트가 있다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드롭 데이터베이스 마이테스트라고 하면은 다시 쇼 명령을 내렸을 때 삭제되고 없죠.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나면 그 안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생성을 하는데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적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 적고 괄호를 열고 닫아요. 그 뒤에 엔진 이노DB, 디폴트 캐릭터 셋 UTF-8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코멘트라고 해서 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무슨 용도의 테이블이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괄호 안에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요게 기본입니다.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콤마로 나열해서 쭉 지정하시면 돼요. 자, 엔진 이노디비라는 옵션은요. 그 오라클이 MySQL을 인수하고 나서 추가한 데이터 저장 형식이에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참조키나 프로시저 같은 고급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돼요. 근데 요즘은 프로시저는 거의 안 쓰는 추세고 참조키라는 게 가능해진다. 뭐 그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조키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자, 디폴트 캐릭터스 UTF-8. 그 데이터베이스의 캐릭터 셋도 지정하고 테이블 단위로 개별적으로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해요.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에는 역다운표 적용하시면 되고 코멘트는 헛다운표 쓰시면 되고요. 테이블 이름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여기에 여러 개가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모모들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복수형으로 많이 지정을 해요. 컬럼 이름은 개별적인 값이니까 단수형으로 많이 지정을 해요. 자, 컬럼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 몇 가지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했습니다. 차, 캐릭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글자 수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최대 n개인 고정 길이 문자열이에요. 한글 영문 구분 없이 한 글자고요. 만약에 차에 10이라고 지정하면 무조건 10글자예요. 10글자로 설정했는데 MySQL을 저장한다. 그럼 뒤에 공백 5개가 알아서 붙어요. 그리고 글자 수를 초과해서 저장하려고 그러면 초과되는 글자는 잘려요. 우편번호, 주민번호 같이 글자 수가 고정된 데이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편번호예요. 주민번호는 요즘은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DB에 저장을 안 하고요. 우편번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차 N, 글자 수가 최대 N개인 가변 길이 문자열이에요. 고정 길이는 내가 부여한 글자에 충족되지 않으면 공백이 따라 붙는데 얘는 공백 없이 저장 공간이 줄어들어요. 아이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글 제목 같이 글자 수가 불규칙적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는요. 대략 6만 5천 글자의 긴 문자를 저장합니다. 게시판 본문 같은 거 저장할 때 쓰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인트가 대부분 기본인데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에 따라 티니 인트, 스몰 인트, 인트, 빅 인트 순으로 확장됩니다. 근데 그 티니 인트랑 스몰 인트는 뭐 거의 서버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인트로 했는데 만약에 저장 숫자가 너무 커서 커버가 안 된다. 그럼 그때 빅 인트로 늘리는 걸 고려하시면 돼요. 자, 플로트는 실수 타입이에요. 괄호 안에 자릿수가 들어가는데 앞에 m은 전체 자릿수고요. 소수점도 자리에 포함되고 n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예요. 만약에 5,3이라고 하면 플로트에 여기가 5,3이라고 하면은 32점 32점이 아니네요. 3.141. 네, 요게 5자리예요, 지금. 자, 소수점은 셋째 자리까지고요. 전체가 5자리인데 소수점도 자리에 포함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이 이제 소수점까지 그렇게 그 실수까지 DB에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괄호 안에 타입을 명시 안 하면은 자릿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플루트를 저장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LBS를 겸할 때 위도, 경도요. 위도하고 경도는 실수 값이니까요. 보통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웹브라우저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오 로케이션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값이 뽑아지죠, 자바스크립트로. 그거를 이제 백엔드한테 전달해서 DB에 전송해 달라라고 하는 거를 타이머 걸어서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백엔드에 위경도 전송하면 위치 트래킹이 돼요. 근데 이렇게 위도하고 경도값을 얻어낸 걸 만약에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자기 혼자 그 값을 쓰고 종료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백엔드에 전달한다라는 거는 이 장비에서 생성된 위경도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일반적인 사업자는 그걸 못 해요. 왜 가끔 위치 정보 사용 동의받는 어플들 있죠. 그게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위치 정보 사업자라고 해서 일반 사업자랑 다른 게 또 있대요. 일반 사업자는 저기 세무서 가면 세무서 가서 한 5 분이면 발급해 주는데, 그 위치 정보 사업자는 그 과기정통부가 관리해요. 발급받는데 몇 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사이드 얘기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데이트, 날짜 형식을 저장하고요. 데이트 타입은 날짜 플러스 시간 형식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우리 예제는 데이트 타입을 썼어요. 글로 바이너리예요. 최대 65,535길이의 바이너리를 저장합니다. 이것도 게시판 본문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요. UTF-8 환경에서는 텍스트보다 얘를 더 권합니다. 텍스트로 저장하면 글자가 가끔 잘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 본문 같은 거 저장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타입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이넘은 그 저장할 수 있는 값을 몇 개로 픽스해 놓는 거예요. 드롭다운이나 라디오 버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괄호 안에다가 명시한 값들 중에 하나만 저장 가능해요. 아무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는 F하고 M만 저장할 수 있게 타입을 짜놓고요. 뭐 메일링 가입, Y나 N 둘 중에 하나만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짜놓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별 같은 경우에 뭐 남자는 1, 여자는 0, 메일링 가입도 yes는 1, no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 타입으로 저장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숫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수는 4바이트잖아요. 근데 한 글자 같은 경우는 한 글자 자체가 1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1하고 0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게 저장 공간을 더 덜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타입을 많이 짭니다. 자, 데이터 타입을 결정해서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면은요, 그 뒤에 널 데이터 허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난널, 난널. 아니면 그냥 널. 널이라고 명시하면 널 데이터를 허용하는 거고요. 난널은 널 데이터 허용 안 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명시 안 하면 널 허용이 기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하실 거는 프라이머리 키예요. 고유한 일련 번호라고 했었죠. 프라이머리 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컬럼 나열할 때 데이터 타입 뒤에 명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일반적으로 컬럼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콤마 찍고, 프라이머리 키는 이 컬럼이다라고 따로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둘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인트 타입인 경우, 숫자 타입인 경우 오토 인크리먼트 옵션을 줘서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그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뒤에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적으시던가, 아니면 프라이머리 키를 따로 지정하면은 널 허용 옵션 뒤에 오토 인크리먼트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컬럼 이름이 id, int 타입이고 프라이머리 키 자동 증가, 메모, 가차 255, 최대 255글자, reg 데이트. 이건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라고 한 걸 제 나름대로 줄인 거예요. 등록 일시, 날짜 타입. 이런 컬럼을 갖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마이 스프레드 만들겠습니다. 마이 테이블, id, int, 난널,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 메모, 베리어블 캐릭터 255, 난널. reg 데이트, 데이트 타입 난널. 엔진과 디폴트 타셋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디폴트 타셋은 이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에 전부 역다운표가 적혀 있는데 이 역다운표는 필수는 아니니까 뭐 거추장스럽다 생각되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확인하면은 우리가 생성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되죠. 자, 테이블 삭제는요, 드롭 테이블입니다. 드롭 테이블 명령 내리면은 쇼 테이블 했을 때 아까 만든 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테이블 삭제도 복구가 안 되니까 사용상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요렇게 생긴 테이블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 풀이는 제가 단톡방에 지금 올려 놓을게요. 한번 요 컬럼대로 한번 크리에이트 문을 작성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공해 드리는 그 정답 파일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크리에이트는 좀 애매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했었던 테이블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단톡방이 자, 파일을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네, 복사된 코드를 넣어놨고 자, 좀 확인이 용이하게 중간중간에 줄바꿈을 좀 할게요. 자, 위에 테이블 만든 거고요. 아래는 그 임시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볼 수 있는 인서트 문입니다. 자, 이 파일을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시 10분에 뵐게요. 좀 이제 다시 노드로 돌아갈게요.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 처리할 수 있는 SQL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최소한의 내용들로 이제 추려봤습니다. 이제 다시 노드로 돌아갈게요.
잠시만요. 자, 글자 색, 테마 색상을 좀 바꾸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노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용했었던 MySQL 접속 계정은 루트였죠. 이 루트는 MySQL 안에서요, 최고 관리자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그 서버 머신, 하드웨어 안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하나를 온전하게 하나의 백엔드에 연결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예요. 보통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인 그 백엔드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여러 개 가동을 시켜요. 진짜 대형 시스템, 그 대박난 대형 시스템이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하나에서 서너 개 시스템을 돌립니다. 이거 잘못 눌렀어요. 다시요. 자, 하나의 하드웨어 장비가 있고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여러 개의 DB가 있고 여기에 각각 독립적인 백엔드가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디를 루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루트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다 돼요. 그러니까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가 뚫리면 서비스가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서비스 한 개당, 서비스 한 개당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서 요 데이터베이스 전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로 발급을 합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MySQL에 종속되는 MySQL 전용 계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마다 각각의 백엔드마다 저마다 자기한테 할당된 계정으로 MySQL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요, MySQL에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계정 생성 방법은 create user, 그다음에 아이디 적으시고요, 골뱅이 접근 허용 호스트, identified by 한 다음에 비밀번호입니다. 이 접근 허용 호스트는 그 여기에 명시한 IP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계정 생성하는 거는 반드시 루트를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아이디는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똑같이 맞추는 게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접근 허용 호스트는 MySQL에 접속할 수 있는 Node.js가 구동 중인 머신의 IP 주소예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가동 중인 머신의 IP 주소. MySQL 입장에서 자기한테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 hello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다면 hello라는 아이디를 사용해서 자기한테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특정 짓는 겁니다. 만약에 Node.js와 MySQL이 같은 머신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로컬호스트라고 기입하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머신이면은 접속 출발지의 IP 주소. 만약에 이 접근 허용 호스트를 퍼센트라고 지정하시면 모든 곳에서의 접근을 허용하는데 권장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장비가 서로 하드웨어 장비가 다를 경우에 이 장비 자체의 방화벽 때문에 그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방화벽 설정하는 거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 방화벽 해제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맥 쓰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맥은 처음부터 방화벽이 다 뚫려 있어요. 모든 포트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출시가 돼요. 사실 보안으로 치면은 맥이 더 안 좋아요. 윈도우는 모든 포트를 다 차단시켜 놓고 출시가 되고요. 맥은 활짝 열어 놓고 출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맥 사용자가 윈도우 사용자에 비해 적으니까 해커들이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사용 예시입니다. 로컬호스트로 이제 들어갈 거면은 create user mysql 로컬호스트 비밀번호 혹은 콜론 2개 1 이것도 로컬호스트랑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127.0.0.1도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권한을 생성을 하고 나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을 줍니다. grant all privileges on 데이터베이스 이름 점 별. 이 별이 DB 테이블이에요. 특정 테이블에만 접근 권한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테이블에 주는 게 보통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접근 권한을 설정하지 테이블마다 따로 주진 않아요. 그다음에 생성할 때 만들었었던 요 계정 이름을 같이 명시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저는 요거를 미리 해놨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루트로 접근한 상태예요. MySQL, MySQL, 시스 이렇게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보입니다. 특히 MySQL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설정 정보나 계정 정보 같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루트 외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미리 저는 계정을 만들어 놨어요. MySQL-U MySQL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123QW 느낌표 골뱅이 샵 비밀번호 지정하면은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기를 했을 때 자기한테 권한이 허가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가지수가 다르잖아요. 인포메이션 스키마랑 퍼포먼스 스키마는 그 설정 정보랑 성능 관련된 테이블이라서 어쩔 수 없고요. 그 외에는 자기한테 할당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 루트 같은 경우는 최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MySQL이 설치된 컴퓨터의 로컬 상태에서 직접 터미널을 통해서 쓰는 것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루트는 원격 접속이 허가가 안 돼요. 기본값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열어줄 수는 있지만 안 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루트를 쓰면 그래서 노드에서 MySQL에 접속하게끔 하려고 지금 계정을 만든 겁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정리할게요. 일단은 패키지를 깝니다. MySQL2라고 하는 패키지고요. 자,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모듈 가져오고요. 접속 정보를 설정해요. 호스트, MySQL 서버 주소. 보통은 같은 머신에 설치해 있으면은 로컬호스트 혹은 127.0.0.1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MySQL 버전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각각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컬호스트라고 기입을 해서 했다가 접속이 에러가 나면은 요걸로 바꿔서 한번 해 보세요. 자, MySQL 포트 번호 기본 포트는 3306입니다. 우리 MySQL 설치할 때 MySQL 폴더에 보시면 my.ini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에 포트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포트 번호를 바꾸면 MySQL 포트도 같이 바뀌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3306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3306은 기본 포트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추할 수 없는 다른 포트 번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 번호 바꾸고 나면 한번 재부팅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용자 계정 이름,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해서 접속 정보를 만들어요. 이거를 create connection이라는 함수한테 주면 접속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얘를 통해서 connect라는 함수로 출합니다. 그 다음에 콜백을 하나 줘요. 접속이 에러가 나건 성공을 하건 일단 접속이 끝나면 이 콜백이 실행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에러 객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에러 처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이 콜백 안에서 접속된 다음에 SQL문을 처리합니다. 자, 보통 접속 성공 시에 SQL 이렇게 처리해요. 자, dbcon.query라는 함수에다가요. SQL문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얘는 저장할 데이터예요. 배열입니다. 이따가 요 SQL문과 이 배열 간의 관계를 좀 눈여겨봐 주세요. 예제 코드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SQL문 처리가 끝나면 이 콜백이 실행되는데 에러가 있으면 에러 객체가 와요. 얘가 있으면 이제 접속 처리하면 되고요. 에러가 없다면은 결과가 일로 들어옵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행이 저장되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인서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 그 오토 인크리먼트 적용된 프라이머리 키 있죠? 그 값이 반환이 돼요. 이 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접속을 해제합니다. 오늘 요거 관련 코드만 볼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일단 1번 예제부터 먼저 살펴보고 실습할게요. 자, 필요한 모듈들을 가져왔습니다. 조인하고 리졸브는 환경 설정 파일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이 환경 설정 파일에 MySQL 관련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저도 처음에 이제 여기 로컬호스트라고 했다가 접속이 안 되길래 127.0.0.1로 바꿨어요. 일단 로컬호스트랑 차이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포트 3306 마이스쿨.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저는 지금 패스워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설정 파일의 주석이 샵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에 샵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주석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따옴표를 한번 감싸봤더니 되더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요. 아이고.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은 아직은 안 쓰는 값입니다. 5번 예제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툴이라고 하는 기술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때 쓰이는 값이니까 얘네들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정 정보들을 읽어와서 여기서 접속 정보 구성하고 제대로 됐나 로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접속 정보 생성됐어요. 여기까지는 제이슨 만들어서 출력한 게 다예요.
자, 다음. 자, 접속 객체를 파라미터로 보내서 접속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객체로 커넥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제 MySQL에 접속을 시도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실패했습니다가 뜹니다. 에러 객시 떴죠. 에러 메시지를 잘 보실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러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요 경우에는 아예 접속조차 못 해본 거예요, 지금. 접속을 했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게 달라서 튕겨 나온 거랑 아예 접속조차 집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한 케이스예요.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제 컴퓨터는 지금 로컬호스트라고 하면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127.0.0.1로 바꿔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했더니 이제 접속이 완료됐대요. 여기 접속 정보에서 제가 일부러 아이디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MySQL에 접속할 때 아이디를 다른 걸로 바꿔서 시도하고 비밀번호 넣으면은 액세스 디나이드 이런 사용자가 접근이 거부되었다라고 에러가 뜨죠. 이게 이제 MySQL 에러거든요. 자, 잘못 입력된 정보를 커넥트 시킵니다. 그리고 에러가 있으면 에러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실패했을 때 아까 MySQL 에러입니다라고 보여드렸던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노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SQL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제대로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엉뚱하게 넣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다음에 유즈하고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엉뚱하게 줄게요. 자, 그러면은 MySQL이라는 사용자가 이런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라고 에러가 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뜹니다. 자, 다 제대로 되돌렸고요.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 에러 객체가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이 에러 객체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SQL문을 만드신 다음에 그 SQL문을 dbcon.query라는 함수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인설트문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자, 저 SQL문을 한번 해볼게요. use mysql. 자, 인설트문이 제대로 됐다면 한 개 행에 영향을 줬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장된
일련 번호는 203번 데이터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노드에서 실행해 볼게요. 자, result.attachedLoss 결과를 이 콜백 함수 파라미터로 받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attachedLoss라는 값을 확인하면은 MySQL에서 출력한 요거예요. 저장된 데이터의 수. 그리고 result.insertId라는 값을 확인하면은 방금 전에 저장된 프라이머리 키의 값입니다. 좀 전에 203번이었으니까 이번에 204번이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QL문을 정상적으로 실행한다라는 걸 봤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문자열 그 SQL 문자열만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요 제가 const dname은 뭐 백엔드 const log은 1403호.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요 변수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SQL을 역다운표로 바꾸고요. 이 안에 변수를 지정해 볼게요. 자, SQL문을 출력할게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변수 값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저장이 됩니다.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콧다운표로 감싸 놓고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요 dname과 log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은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넣었지만 req.body 이게 우리가 post put delete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이었죠. dname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뽑아내는 건데 이 post put delete로 얻어낸 값은 프론트에서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getPost delete로 받아서 파라미터 추출한 다음에 변수에 담아요. 그렇게 얻어진 변수 값을 SQL하고 조합해서 완전한 문자열로 만든 후에 실행을 하면 결국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맨 처음에 갔었던 형태로 넘어갈게요. 자, 요 형태는 이제 변수로 치환하고자 하는 부분을 문자열이건 숫자건 가리지 않고 전부 물음표로 넣습니다. 콧다운표를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표를 치환시킬 내용을 하나씩 배열의 원소로 나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QL문의 틀과 내용을 담고 있는 배열을 주면은 dbcon.query 함수가 이 두 개를 믹스시켜서 완전한 SQL로 만든 후에 실행을 해요. 이제 처리가 진행이 되겠죠. 잘 저장됐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니까 일단 요거에 대해서 9시 20분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패키지 까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9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교시에는 이제 콜백헬이라는 현상하고요.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개념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 예제에서 그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SQL을 처리하는 거는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배열을 안 만들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변수로 처리해도 돼요. 뭐 헬로 그다음에 const log은 월드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문자의 조합으로 SQL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했었던 패턴이었죠? 자, 요렇게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일단 널로 비워놓고 그럼 이런 SQL문만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 한 건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네, 여기 잘 저장이 돼 있죠. 근데 이 코드가 되게 위험한 코드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 이해를 하시는 게 오늘 수업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변수는 그 req.bod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트 파라미터건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리고 이 값의 출처는 HTML 페이지에 있는 input 태그죠. 이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못 걸잖아요. 사용자가 실제로 헛다운표를 입력했다고 가정하죠. 자, 이 월드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있고 사용자가 실제로 헛다운표를 입력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콘솔.로그에서 SQL 한번 출력해보고 실행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에러 납니다. 자, 왜 에러가 나느냐? 출력된 SQL문을 보면은요, 이 헛다운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자 입력 다운표가 엉켜요. 뒤에가 문장이 비죠.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입력 값을 통해서 SQL문에 어떤 인위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부터 보안상의 허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시스템에 어떤 장애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그 공격을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 해킹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에요. 사실 이 SQL 인젝션 공격으로 사이트가 뚫리던 거는 2000년도 초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게 다 방어가 됐거든요. 방어 방법은 사실 되게 쉬워요. 값을 저장하기 전에 리플레이스 올 해서 풋다운표를 역슬래시 2개 붙이고 헛다운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역슬래시 2개는 문자 안에서 역슬래시 2개는 순수하게 역슬래시죠. 그리고 헛다운표가 붙었어요. 이게 이 SQL 문자리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자리가 헛다운표 열고 월,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자리가 헛다운표 W5 역슬래시 헛다운표 LD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슬래시 2개를 썼는데 SQL문에 들어갈 때는 하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SQL문 안에서 얘를 escape 문자 처리하는 거예요. 자, 실행하면은 여기가 이 자리가 이렇게 되니까 전체가 완전한 문자열이 됩니다. 잘 들어가죠. 자, 다른 케이스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예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 테이블인데 유저 아이디를 사용자 아이디라고 가정하고요. 아이디 넘 이거를 비밀번호라고 가정할게요. 웹사이트를 우리가 서핑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아이디는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용자 로그인이라는 거는 회원 데이터를 줘야 하는데 유저 아이디가 무엇이고 뭐뭐뭐이고 and 비밀번호가 뭐뭐뭐임 이 조건을 일치하는 값이 조회해봐서 조회 결과가 나오면 로그인 성공이고 조회 결과가 안 나오면은 외월절 조건이 잘못된 거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동그라미 넣는 거에 사용자 입력값을 넣는다고 칠게요. 자, 아이디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누군가의 아이디입니다. 비밀번호는요, 이제부터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은 꽃다운표 하나, 우어, 꽃다운표 두 개, 이퀄 꽃다운표 하나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자, 이게 이 자리에 치환될 거예요. 이게 이 자리를 치환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다 털립니다. 조건을 볼까요? 자, AND가 5어보다 우선한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여기에요. 자, 준 1, 2, 3 그리고 비밀번호가 빈 문자열로 돼 있는 회원 데이터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일단 fails일 겁니다. 근데 뒤에가 문제예요.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조합이 되면서 무조건 참인 문장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false or true니까 전체적으로 true죠. where true.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 버려요. 이렇게. 이게 2000년도 초반에 회원 정보 털어갈 때 되게 유행하던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도 재미삼아서 이걸로 뚫어본 때가 있었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입력값을 SQL에 넣기 전에 리플레이스만 한번 걸러주면 돼요. 근데 이거 귀찮아서 뚫리는 사이트가 진짜 십몇 년 만에 최근에 본 게 여기였어. 몇 년 전에 여기였던 해킹 사건 크게 난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해킹 그 원인이 기사에 난 거 보면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기술적으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개발자가 귀찮아서 안 한 게 뚫린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회사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백엔드 코드는요, 특히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시작하면은 보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지기 시작을 해요. 회사에 아무리 보안 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보안의 최전선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보안 책임자는 우리가 뚫렸을 때 그 이후에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뚫리면 그 사람들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코드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귀찮더라도 깐깐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백엔드는요. 되게 보수적으로 만들면 아예 사용자 입력값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create, draw 이 SQL 명령어 영어 단어들을 입력 못하게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입력값을 조합해서 SQL문을 수행해 버리니까 그래요. 이거는 그나마 요렇게 입력한 거는 그나마 정보 털어가겠다고 한 거니까 양반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버렸다고 치면 이거를 긁어서 여기다 넣어 버리면 서비스 망해요. 그 웹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면은 "어디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에러 메시지 뜨잖아요. 그 에러 메시지가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나 그런 걸 통해서 외부에 노출이 돼요.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가 노출이 돼요. 그거를 열심히 파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노가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기술이지만 요즘 웹사이트 크롤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스크립트 쪼끔 짜면은 얼마든지 쉽게 그 웹사이트를 쫙 스캔 뜰 수 있고요. 실제로 그걸 자동화해 주는 해킹 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리플레이스만 걸어 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인풋 태그가 만약에 한 30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호스트 파라미터 30개 받아서 다 리플레이스 걸면 좀 지겹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죠. 대신에 엄청난 타격이 회사에 갈 거고 모르긴 몰라도 그 회사는 개발자한테 아마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첫 번째 코드로 돌아가죠. 자 변수로 치환할 부분을 이렇게 문자열로 놓고 치환할 값을 배열에 지정해서 이 dbcon.quer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치환을 시키면 이 과정에서 이 노드의 MySQL 모듈이요. 그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자동으로 해 줍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콧다운표를 그냥 저장하면 에러 났었죠? 자 여기에다가 콧다운표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도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게 얘가 코드가 이상하게 돼 있는 이유예요. 변수 적용하는 거를 노드한테 의탁함으로 인해서 노드가 방어 코드를 자동으로 동작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워낙 기본적인 해킹 방법이었고 요즘은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거다 보니까 그 어디 이제 국비전학원 취업반 강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설명하는 걸 놓쳤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어 방법을 모르는 경우를 제가 종종 근래에 들어서 더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공격 방법이 멸종됐다라는 거는 요즘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방어하기 때문에 멸종된 거지 방어 안 하면은 뚫립니다 진짜. 웹사이트 만들어서 오픈해서 쪼끔 이제 그래도 이용자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초당 2-30 번씩 해킹 시도 들어와요. IP 보면은 북한, 중국하고 의외로 러시아가 많았어요 제 경험은. 그러니까 그 지금 드린 이야기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코드 작성하셔서 안전한 서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의 그 샘플 데이터를 보면은요. 학과, 교수, 학생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컴퓨터과라는 학과가 101번 학과라고 치고요. 교수가 ABC가 있는데 이 교수가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이 교수들의 소속 학과가 101번이다. 그리고 학생이 또 몇 명이 있는데 예,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담당 교수가 각각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라고 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과를 지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101이라는 학과 데이터가 지워지면은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과를 없애려면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교수 데이터부터 지워야 돼요. 그리고 교수 1, 2, 3을 삭제하면은 갑자기 학생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의 데이터도 삭제를 해야 돼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게시글이 있고 이 게시글에 속해 있는 덧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시글 하나에 어떤 게시글 1번 게시글에 덧글이 10개가 있다고 치죠. 그럼 갑자기 1번 게시글을 삭제하면 이 덧글은 어떻게 될까요?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는 먼저 그 그 게시글에 속해 있는 덧글을 먼저 지워줘야 되죠. 자,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에서 글 삭제 혹은 학과 삭제 이렇게 버튼 하나 클릭하면은 백엔드에 백엔드에 학과 삭제에 관련된 API를 호출할 겁니다. 뭐 딜리트 방식으로 접속해서 뭐 슬래시 디파트먼트 라는 데이터를 지워라라고 AJAX로 요청을 보내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한 개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학과 삭제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획단에서 요구사항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과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 학과에 소속된 교수를 삭제해야 되는데 교수를 삭제하려면 그 교수가 담당하는 학생 데이터도 모두 지워져야 된다. 뭐 이렇게 기획서에 요구사항을 주구장창 적어놓을 거예요. 이걸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들을 실제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스토리는 주로 SQL로 커버를 해야 되죠. 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이 SQL의 일련의 그 어떤 로직을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요. 얼마나 실무 근접형이면 로직 자체가 비즈니스겠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SQL들이 이연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묶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지우고 교수 지우고 학과 지워야 돼요. 이 한 세트가 기능 하나죠. 이 한 세트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학생을 지우고
교수를 지웠어요. 그 다음에 학과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는데 내가 코딩 실수해서 에러 났어요. 그럼 이미 지워진 것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심한 케이스가 저거예요. 그 결제 같은 거 할 때. 결제 내역을 처리할 때 일단은 PD사랑 데이터 주고받아서 결제 데이터 오가고 결제 내역을 우리 DB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배송지 데이터 저장하고 장바구니 비워주고 그 다음에 상품 테이블에서 재고 빼주고 이런 SQL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에러 났어. 이미 돈은 빠져나갔는데 PD사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위를 이렇게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중간에 그렇게 뻥 나면은 대책이 없어요. 에러 안 나게 코딩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통칭 이제 ORM이라고 부르는 건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이제 노드 쪽에서 많이 그렇게 대세로 쓰는 건 아닌데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자바 쪽에서 넘어왔는데 자바에서 쓰던 게 노드 버전으로 있길래 코드가 똑같아서 그냥 조아라 쓰고 있거든요. 어쨌건 ORM이라는 걸 적용하면은 이 트랜잭션을 단위를 처리하다가 중간에 뻥 나면 컨트롤 Z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SQL을 연달아서 처리하다가 여기서 에러 났다. 그럼 앞에 거 두 개를 컨트롤 Z 시킬 수 있어요. 그걸 롤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빠꾸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빠꾸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학생을 지우고 교수를 지우고 학과를 지워야 되는데 학생 지우지도 않는데 학과부터 막 지우려고 그런다. 그럼 에러 나요. 자, 요번 예제는요. 사실상 실습을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냥 전체 스토리만 봐주세요. 자, 위에 환경 설정 데이터 가져오고 접속 정보 설정하고 접속 객체 만드는 과정까지는 앞에 코드랑 똑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는데 MySQL 관련된 모든 처리는 비동기 처리예요. 왜냐하면 노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MySQL 서버한테 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드 입장에서 비동기로 계속 요청을 보내요. 그래서 MySQL로부터 나 작업 다 했어라는 걸 콜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 다 됐어라고 하면은 결과가 콜백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콜백 안에서 SQL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SQL 처리가 끝났을 때 그 결과가 또 콜백으로 들어왔었죠. 여기까지 아까 직전 예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SQL이 끝난 다음에 후속 처리로 SQL을 또 하려면 이 콜백 안에서 또 SQL을 때려야 돼요. 이 안에서 SQL을 또 때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하려면 이 안에서 SQL을 또 때려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처리를 해야죠. 지금 SQL 3개를 연달아서 하느라고 접속 SQL 1, 2, 3에서 콜백이 4중으로 겹쳤어요. 보통 결제 처리하면 콜백이 한 7개에서 10개는 그냥 쉽게 겹쳐요. 이걸 콜백 헬이라고 해요. 프론트는 사실 이런 일이 이 정도까지 잘 발생 안 해요. 프론트는 기껏해야 콜백 함수 2개, 3개 겹치기 때문에 안 먹고 하면 못할 일 없어요, 사실은. 근데 노드는 상황이 달라요. 콜백 10개 겹치는 게 우스워요, 아주. 그래서 노드가 나온 다음에 이것 좀 안 해보자고 프로미스가 나온 거예요. 사실 프론트 코드는 그냥 콜백으로 하는 게 더 익숙해서 편한데 노드는 완전히 혁명이었어요. 프로미스가. 자, 그 다음에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깜빡 놓쳤는데요. 이야기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접속을 꼭 해제하셔야 돼요.
이게 파이썬이랑 코딩할 때 약간 차이가 좀 나는데 보통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다 하면 끝나잖아요. 자, 노드랑 MySQL이 접속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드 쪽이 실행을 다 하고 종료했어요. 그럼 당연히 접속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MySQL은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면 접속이 끝났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지가 접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MySQL이 일종의 호텔이라고 치죠. 그리고 노드가 손님이에요. 호텔에 손님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손님들이 분명히 다음날 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갔는데 호텔은 손님이 나간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손님을 못 받겠죠. 방에 계속 손님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명시적으로 종료를 안 하면은 MySQL이 커넥션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무한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값이 보통 200개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 프로그램 여기서 이거 빼면 이 프로그램을 리프레시 200번만 시키면 그 다음부터 시스템 다운돼요. 그건 시스템 재부팅 해야 돼요. 강제로 못 살립니다. 재부팅 해야 됩니다.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형 장비 같은 경우에 실제 서비스 크게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가끔 새벽에 점검 중입니다 하고 걸어놓죠. 그거 거의 다 재부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엔드가 운영되는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재부팅하는 동안 사람들이 접속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재부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잡아놓고 재부팅을 해요. 그거 재부팅하면은 그 장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스템들을 만든 관련 부서 개발자들이 다 와서 대기 타요. 그리고 아무 때나 재부팅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한 새벽 1시쯤에 시작을 해요. 재부팅에 4시간, 5시간 걸려요. 일단 재부팅 하는 데만도 되게 오래 걸리고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몇백 테라급이니까요. 그거 다 초기화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뜨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재부팅 끝나면 관련 부서 개발자들이 원격으로 접속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 멀쩡히 살아있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몇 시까지 안 끝나면은 그때부터 비상사태예요. 재부팅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재부팅을 못합니다. 네이버 메인 같은 경우에 1초 동안 시스템이 접근이 차단되면 1,500만 원인가 손해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메인에 걸려있는 광고 때문에 그래요. 그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제로 해준대요. 근데 그게 몇 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된다? 손해배상 엄청난 거예요. 백엔드 코드는 조금만 들어가면은 진짜 돈이 후두둑 깨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마지막 엔드 요 처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심지어는 에러가 나서 다운됐을 때도 부분 끊어줘야 돼요. 정시적으로. 자, 자, 오늘 코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론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많이 떠들었어요. 목 아프네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진짜 그럴싸한 부분은요. 네,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거를 연동을 하면서 SQL문을 별도의 XML로 이렇게 뽑아내서 모듈화 시키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업무에서 쓰는 모듈이에요. 예, 요걸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다음 시간이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어저께인가 한 2시간 정도 남은 줄 알았는데 한 8시간 남았다라고 해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급하게 익스프레스 쪽에 제가 내용을 2개를 더 보충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업로드 이미지 할 때 썸네일 만드는 걸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썸네일도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니까 썸네일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코드 스플리팅. 우리 지금 앱.js에 다 때려박았잖아요. 그거 이제 코드 분할해서 URL별로 따로 분할해서 만드는 거.
그것만 MySQL하고 지금 그거 말씀드린 두 가지 해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실제로 간단하게 RESTful 서버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가닥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코드 스플릿이랑 썸네일이 중간에 제가 그 보충으로 새로 낀 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코드는 그냥 눈으로 쭉 보셔도 크게 흐름 따라가시는데 문제 없겠죠?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쓰이는 코드는 아니니까. 자, 8분 남았습니다. 네, 8분 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